스토리텔링 기법 9강 시작하겠습니다. 9강은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와 미국 코믹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만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못생긴 얼굴을 끄고요. 예. 만화 시작하죠. 전 시간에 아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만화의 시작은 그러니까 아카혼이란 것에서부터 그 시초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일본에는 물론 만화 형식의 여러 가지 그 그림, 화풍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신문의 연재 만화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키요에라고 부르는 서민들의 삶을 그리는 굉장히 좀 그 서민들의 삶을 직설적인 필치로 그리는 그림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그려서 판화로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면 이른바 이야기하는 춘화 형식,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다루는 야한 그림들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판화로 대량으로 찍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좀 약간 좀 그 흥미거리를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우키요의 화풍을 찾아보면 지금 현재 일본 만화의 형식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이야기하는 서구 쪽에서 클리어 라인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조형의 방식입니다. 뭐냐면 그 물체의 외곽을 선으로 따는 겁니다. 클리어 라인으로 딴다는 거예요. 예. 현재 일본 만화가 그려진 어떤 만화적인 변형 양식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일본은 요즘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그 만화의 형식이 탄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동양권의 그림들을 살펴봤을 때 동양권의 그림들은 수묵화, 그러니까 먹에 농담을 이용해서 외곽선을 특별히 그리지 않은 채 사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정통한 그 정통한 방식으로 미술 기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본에는 우키요에가 그 클리어 라인을 통해서 외곽선을 선으로 그려내고 이것들을 보다 단순하게 변형시키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그런 그림 형식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곳에서 이제 산업들이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오락거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오락거리가 그렇게 막 큰 돈을 들여갖고 정식으로 찍어낼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팔리지도 않았을 거고 당시에 일본의 여건상 그런 거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값싼 재생지에 재생지에 아이들이 볼만한 만화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카혼이라고 불리는 만화의 탄생입니다. 아카혼이란 건 여기 보시면 한자로 풀이를 해놨지만 적본, 아카가 적이고 붉은 본은 책을 뜻하는 말인데, 책을 뜻하는 일본 말인데 본은 혼이고, 그래서 아카혼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에 굉장히 조악한 질의 종이에 찍었던 초기의 만화들을 아카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와중에 역시 선구자가 생기죠. 예. 이제 와서 이제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데즈카 오사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시라토 산페이라든가 혹은 요카만 미스테루나 가멘라이더 요카만 미스테루나 뭐 다른 작가들은 약간 후발주자이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대중적이고 만화를 일본의 국민적인 어떤 문화로 키우는 데에는 이 데즈카 오사무라는 작가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데즈카 오사무는 창작자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대표작만 나열해도 정말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구석구석 포진해 있습니다. 데즈카 오사무 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니 해도 역시 아톰이겠죠. 예, 아톰을 장르로 구분한다면 어떤 작품일까? SF에 가깝겠죠. 아톰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로봇공학자가 로봇공학자가 있는데 이 공학자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로봇공학자가 그 자기 연구에 바빠갖고 이 아들을 소홀하게 놔둔 사이에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실험에 빠진 이 로봇공학자는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에 가장 가까운 로봇을 만들겠다. 그 목표로 이제 아톰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진 아톰은 분명히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초기의 그 아톰 만화의 갈등은 그겁니다. 내가 인간과 가장 흡사한 로봇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인간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설사 그가 인간의 마음을 가진 로봇이라 하더라도 나의 아들은 아니다. 예.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진 아톰은 이 과학자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진 아톰은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로봇이고 힘도 굉장히 굉장하고 좀 여러 가지 그 특수 능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험을 거친 끝에 이 로봇공학자의 동료였던 그 코즈부 박사님이죠. 그 박사님에게 거두어져서 다시 마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모험들을 해나간다. 그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정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한다면 그리고 로봇공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한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인간과 흡사한 인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인간 같은 발전된 AI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 인권의 문제들에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아주 서서히 혹은 몇몇 창작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톰은 이미 60년대, 50년대에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SF물이었다는 거죠. 데이지카 오사무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데이지카 오사무는 이 아톰만으로 끝난 작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히트작도 있죠. 혹시 밀림의 왕자 레오라는 만화 영화를 어릴 적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이제 그 아프리카 밀림의 지배자인 그 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자인데 이 사자의 그 새끼로 태어난 레오라는 새끼 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레오는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한 그 정글의 지배자였는데 이 아버지의 동생이 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해서 이 아버지를 해치고 이 레오를 쫓아냅니다. 무리에서 쫓겨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장한 레오는 다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숙부에게 복수를 하고 그 다음 그 정글의 지배자로서 두 번째 지배자로서 이 정글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으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라이언 킹이 이 정글의 왕자 레오의 내용을 밀림의 왕자 레오의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거죠. 데이지카 오사무가 죽은 후에 그 일본에는 데이지카 오사무 재단이라는 곳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유력한 데이지카상이라는 그 상도 주고 있고 뭐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라이온 킹이 개봉했을 때 이거는 데이지카 오사무의 정글 대제를 표절한 작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선 디즈니의 해명은 아니다. 우리는 햄릿의 구조를 가져왔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햄릿의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왕이 죽고 아버지는 왕이 죽고 숙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햄릿이 결국에는 고뇌하다가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내용이 햄릿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따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로 라이언 킹은 밀림의 왕자 레오를 전혀 표절하지 않았는가? 재밌는 건 데이지카 오사무 역시 평생 동안 이러한 표절 내지는 도용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즈카우 사무가 굉장히 위대한 창작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어떤 표절로 이루어진 조악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여러 작품들이 일정한 레퍼런스, 즉 기본적인 어떤 원형을 가져다 썼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데즈카우 사무의 목표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트 디즈니가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데즈카우 사무는 따라합니다. 아톰을 그리고 이 아톰의 생김새를 미키마우스와 비교해서 그린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아토마우스라고 찾아보시면 그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데즈카우 사무가 미키마우스의 생김새를 아톰을 그릴 때 미키마우스의 생김새를 상당 부분 가져다 썼다는 거죠. 햄린 역시 밀림의 왕자 레오를 그릴 때 데즈카우 사무가 햄릿을 레퍼런스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그걸 표절이라든가 어떤 도형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실제로 그의 만화를 들여다보면 그 기본적인 원형은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독창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쯤 데즈카우 사무의 전집이 우리나라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좀 구해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아톰이나 밀림의 왕자 레오 이런 작품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데즈카우 사무의 작품들에 관해서는 좀 일단 극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후에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즈카우 사무의 그림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동 취향의 예쁘고 귀여운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당대의 데즈카우 사무 이후에 성공한 작가들은 이러한 만화체를 상당 부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화나 창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류가 생기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주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변형, 아동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림체, 저는 이걸 약간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데포르메라고 하거든요. 변형된 간략화된 그림체의 작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그림체를 가진 그리고 보다 진중하고 혹은 약간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비관적인 세계관, 비극적인 그림체와 분위기를 지닌 작품들도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극화의 탄생입니다. 데즈카우 사무를 위시한 여러 만화체의 작품들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진지한 극화체의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데즈카우 사무가 뛰어난 작가라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데즈카우 사무는 자신이 주도했던 만화풍의 그림체의 반작용으로서 극화가 탄생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그 극화의 어떤 분위기를 차용한 굉장히 특별한 작품 몇 가지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예. 말년 데즈카우 사무는 블랙잭이라는 거의 최초의 의학 만화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데즈카우 사무는 만화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사기도 했거든요.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젊은 시절에는 의학 공부를 끝내서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예. 저는 상상이 가질 않아요. 예. 젊은 시절에 의학을 공부했던 의학도로서 의사 면허까지 딴 사람이 이렇게나 위대한 작품들을 그려내는 작가가 됐다는 것. 좀 사람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지런함과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10분 살려서 블랙잭이라는 의학 만화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생의 작업이었던 불새를 그리기 시작하죠. 불새와 블랙잭은 데즈카우 사무의 후기 작품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작품입니다. 특히 불새는 데즈카우 사무의 모든 세계관을 다 아울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시간대를 다는 작품입니다.
불새의 뭐 첫 번째 에피소드는 과거의 시대극이기도 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신화 시대를 다루기도 하고 또는 현대를 다루기도 합니다. 데스카우 사무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으시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은 불새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일본 만화의 초창기의 풍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데스카우 사무를 위시한 만화체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진지하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극화가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 극화의 분위기를 데스카우 사무가 받아들인 것과 같이 수많은 작가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만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최초에 데스카우 사무가 일본 만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일본의 PTA, 그러니까 학부모 연합회거든요. 이 PTA가 만화의 자극적인 만화의 내용과 그 폭력성을 트집 잡아서 이 만화들이 뿌리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엄격한 심의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만화들을 좀 약간 없애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맨 처음 앞으로 나선 것이 데스카우 사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카우 사무가 이 PTA 학부모의 연합과 맞서서 자신의 만화의 정당성과 예술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술성에 받아들여집니다. 비로소 만화가 아동들에게 있어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적인 창작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나가이고란 작가가, 나가이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나가이고란 작가가 파렴치학원이란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이고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징가 Z의 원작자입니다. 마징가 Z, 게다가 나가이고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마징가 Z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로봇 메카닉물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나가이고는 대중작가 중에 대중작가였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파렴치학원은 아동 대상의 만화이긴 했는데 굉장히 성적인 자극을 가하는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 혹시 어릴 적에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속하긴 하지만 아이스케키라고 부르죠. 예. 치마를 들추고 도망치는 이런 장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예. 이 장난의 원형, 즉 여성들의 치마를 들추고 도망가는 이 장난의 원형이 파렴치학원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가이고가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치는 걸 보고 만화에 그렸는지 아니면 그 만화에 등장하는 그 장난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파렴치학원이란 만화는 내용 자체가 이 제목처럼 말 그대로 파렴치합니다. 예. 굉장히 여성의 육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그려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데스카우 사무 때 예술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받은 만화에 대해 다시 한번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비로소 만화에 대한 일종의 모순적인 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규제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창작물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건들이 70년대와 80년대 현재의 일본의 만화의 형태를 규정하게 됩니다. 만화는 창작물로서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 예술적인 창작물이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야 할지라도 혹은 너무 심한 자극과 폭력은 위험하다. 일종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두 의견이 상당 부분 부딪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왕도와 매너리즘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왕도란 것은 주류가 되는 어떤 만화의 형식입니다. 이 주류가 되는 만화의 형식들이
좀 약간 좀 매너리즘에 곧 빠져버리게 되는 그 효과를 갖게 되죠. 좀 다른 말로 약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파렴치학원 이전의 만화들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을 대상으로 상당히 자극적이고 조금은 위험하고 부모님들이 봐도 얼굴이 빨개질 만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작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그러한 자극적인 요소들, 그 학부모 연합, PTA라든가 혹은 좀 약간 기성세대가 보기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피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도로 잡은 것이 일종의 이른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틀물, 그러니까 액션 만화로서 출구를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의 대결을 순수하게 다루는 겁니다. 폭력적이라는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파렴치학원과 같은 성적인 자극을 시도하는 만화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화들이 너무 난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만화의 내용들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매너리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작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주류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만화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의 왕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또 다른 주류가 생겨나게 되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련의 만화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 그런 그 형태,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망가와 코믹스는 서로 다른 기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코믹스와 망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레이블의 유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배트맨과 슈퍼맨, 이른바 DC 코믹스 혹은 마블 코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토르의 작가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코믹스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출판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트맨은 DC라는 레이블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상품인 겁니다. 특별한 프랜차이즈입니다. 배트맨의 권리는 누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트맨을 그린 최초의 작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들은 자신이 그린 배트맨의 아이디어를 DC에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때문에 DC는 그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의 판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여러 초인들의 판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동원한 새 작품을 그려야 할 때는 뛰어난 작가들을 이 회사에서 임시로 고용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고용해서 자, 이번에는 네가 배트맨의 새로운 작품을 그려봐 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가는 자신이 맡은 그 캐릭터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해석한다고 해서 그냥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신이 해석한 이 캐릭터의 새로운 이야기를 DC에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DC의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그 제안이 통과되면 비로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갖긴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캐릭터의 수입과 그 판권에 대한 권리는 DC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어떤 작품의 판권을 회사가 갖고 있고 이 작품의 창작을 전문적인 창작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때그때. 그리고 새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작품으로 일정 부분 흥행을 하고 그런 다음 이 작품의 다음 편은 전혀 새로운 해석을 가미할 수 있는 또 다른 작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생명력을 점점 더 갱신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의 망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망가는 일본 역시 굉장히 거대한 출판사가 있긴 하지만 이 출판사는 작가로 하여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지면에 소개된 작품의 판권은 작가가 모두 갖게 됩니다. 작가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어떤 작품을 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좀 멀티 소스,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작가에게 판권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허락을 받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DC의 모든 캐릭터는 회사의 소유고 일본 망가, 예를 들면 소년 점프라든가 매거진이라든가 이런 잡지에 등장하는 개별 만화의 판권은 작가가 소유하는 형태인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DC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생명력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예를 들면 당장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탄생이 아마 60년대 70년대였을 겁니다. 거의 40년 50년 이상 된 캐릭터예요. 캐릭터의 생명력이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에게 맡김으로 해서 그 생명력을 갱신해 나가는 형태인 반면 일본의 드래곤볼 같은 일본의 성공한 작품들은 그 작가가 더 이상 이 만화를 그리기가 싫다라고 하면 그 작품의 생명력이 끝나게 됩니다. 때문에 작가 한 명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건 일본 만화 시스템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래곤볼. 도리야마 아키라는 드래곤볼을 몇 번이나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드래곤볼에 달라붙어 있는 다른 상품들, 그 산업 자체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겁니다.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극장용 만화 영화. 더 이상 이 작품은 도리야마 아키라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드래곤볼을 끝내려고 했을 때 문화부 차관이 직접 찾아와서 작품을 끝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작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중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겁니다. DC는 이 문제를 여러 작가들에게 분산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DC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코믹스는 여러 작가들에게 이 부담을 분산함으로 해서 캐릭터의 생명력을 몇십 년째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성공한 작품을 꽉 잡고 몇십 년째 놓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작가에게 개인의 창작력, 작가의 창작성을 훨씬 더 신장시키고 우대해주는 반면 그만큼 작가에게 부담되는 그 하중이 훨씬 더 커져오는 형태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캐릭터의 판권을 회사가 갖고 있느냐, 작가가 갖고 있느냐. 일본의 망가와 미국의 코믹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코믹스는 판권을 회사가 지니고 있고 그때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작가들에게 그 부담을 나눠줌으로 해서 캐릭터를 갱신시키고 그 캐릭터의 생명력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반면 작가 자신의 창작력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로 전복적이고 놀라운 혁신적인 캐릭터의 해석을 해냈다 하더라도 DC에서 이 캐릭터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여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시도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일정 부분 작가의 창작력이 제한되는 거죠. 자, 망가에서는 작가가 이것을 어떻게 창작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 판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강제가 들어오게 되죠. 이 작품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달라붙어 있는 산업에 여러 가지 여파를 끼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작품을 끝내거나 전개 방식을 마음껏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코믹스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의 자율성이 강제되는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일본의 코믹스와 망가는 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한국의 만화는 미국의 코믹스와도 일본의 망가와도
다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초창기 한국의 만화는 만화 가게, 이른바 이야기하는 대본소, 책을 빌려주는 장소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굉장히 성공적인 만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때 당시 이제 그 만화가 팔리고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산업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본소의 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만화를 찍어냈던 여러 출판사들이 일본 문화 개방을 극력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개방되게 되면 한국 만화 시장 다 죽는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는 굉장히 기묘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일본 만화를 찍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출판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드래곤볼이 일단 큰 성공을 거뒀고, 이 드래곤볼의 해적판 만화가 정말 엄청난 수입을 거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이 만화를 찍어낼 수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가지 제동을 겁니다. 한국 만화 잡지를 갖고 있고 일정 편수의 한국 만화를 출판하지 않으면 일본 만화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제약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를 찍어내고 싶은 출판사들은 한국 만화를 실는 잡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뭔가 스크린 쿼터제와 비슷한 형식이긴 했는데 기묘한 형태의 공존 방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정권이 바뀌고 나자 이러한 지원 체제 자체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정 부분 바로 그때를 한국 만화의 암흑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본소의 시대에서 사실상 작가들은 상당히 착취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절이라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매절이라는 건 뭐냐면 작품 하나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팔고 큰 돈을 받는 거죠. 작품이 성공하면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출판사는 그 팔려나가는 작품 수대로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막 크게 벌 수 있는데 작가들에게 가는 수입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 개방과 한국 만화 시장이 일본 문화 개방과 함께 재편되던 그 시기에 약간 그 체제가 정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로부터의 그 지원이라든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자 마찬가지로 한국 만화들이 서서히 좀 시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잡지들이 폐간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만화를 출판하려면 한국 만화 잡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법적인 제도가 끊겨지자 출판사들이 이 잡지들을 속속 폐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오갈 데가 없는 작가들이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차에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웹툰, 즉 웹상으로 만화를 보게 되는 문화가 점차 일반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출판 만화 시장보다는 웹툰 시장이 훨씬 더 주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작가들, 예전에 출판 만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가들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거기에서 적응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적응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좀 서글프네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작가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일본 만화 시장은 여전히 출판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웹 기반의 여러 만화들이 다양한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흥미로운 것은 상당히 웹 기반으로 자신의 출판 만화들을 옮겨나가는 작업에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고 일정 부분 전자책 형태로 만화책을 받아보는 그런 형식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형태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과 기존의 출판 만화들은 그 만화들을 바라보는 호흡이라든가 리듬 같은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요즘에 웹툰을 보는 분들은 출판 만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만화를 즐기고 감상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만화를 읽어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거 아직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에 관련해서 좀 비평적인 좀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런 비평적인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만화 문법 혹은 서사 기법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 작품들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이상 만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려봤습니다. 한국의 만화에 관련된 얘기들은 따로 떼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조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만화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자료들 자체가 그렇게 좀 충실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반면 웹툰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아카이브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가 한국에서 창작을 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을 좀 어렴풋하게 가져보는데 글쎄요. 아직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이 좀 구체적으로 좀 시도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기분이 많이 드네요. 네. 만화에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